상스러운 영화 토크 딴지 영진공. 지금도 별다르지 않지만 어렸을 적 만화는 불량식품과 다르지 않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약 취급을 받은 게임에 비하면 그나마 좀 나은 편일지도 모릅니다. 만화가 불량식품 취급을 받았던 그때, 통일은 대박이라던 대통령을 예언하고 경고했던 만화가 있습니다.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입니다. 네, 가정의 달 특집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에는 한 분이 들어서 총 4분의 의원님들 모셨습니다. 먼저 만화보다 음악을 더 사랑하지만 생긴 것만큼은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무려 인류학 박사 해비조님. 순정 만화인가요? 고어물 고질라 퍼시픽님 같은 거죠. 카이주님 나오셨고요. 자, 다음으로 만화 캐릭터보다는 영화 배우를 더 닮았지만 늙어 보이는 건 변함없는 외국계에서 성애자 함장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엔하위키에 영진공 올라갔던데 네. 외국계 회사 성애자라고 돼 있어가지고 난 어쩌다 보니 2번 연속 들어간 것밖에 없는데 참 함장입니다. 네. 뭐 노려서 하겠죠. 예. 자, 그리고 1부가 끝났음에도 볼모로 잡혀서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힙합 평론가 김봉현 씨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립 좀 치다 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크로스를 예언소로 둔갑시켜서 체제 전복을 꿈꾸는 위험한 몽상 덕후 염승희 씨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염승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딴지 영진공의 지방령 김태용 PD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용 PD입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네. 아이들은 뭐 그런 거죠. 잘 세뇌시키고. 잘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순서는 마크로스와 계속된 딴따라 이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월요일 날 우리는 상관없지만 사실 김태용 PD는 쉬어야 되는 어떤 그 휴식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1, 2부로 나눠 가는 거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게?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녹음을 하는 거는 우리는 상관없는데 연휴다 보니까 김태용 PD님은 나와야 되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왜 우리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 진행자 마음대로 생각을 해? 있는데 우린 쉴 거야. 나도 캠핑 가야 돼서 안 돼. 왜 날 핑계를 대요?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자, 아까 전에 똥은 다 치웠으니까 생략하고요. 네. 딴지 영진공의 빛과 소금 너치 커피는 저희가 한번 또 언급을 하고 가야죠.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팔아주신 이 너치 커피 하나로 영진공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요, 커피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광고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네, 저희의 목숨이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피처럼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봄날 커피의 향기로운 향과 같이 하시면 더욱 더 차분하고 치유받는 그런 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딴지 영진공은 그 향기가 젠틀하디 전함만큼이나 거대한 너치 커피와 함께합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제 여러분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 기획상품 프리미엄 너치 커피. 매달 대륙별 커피 3종이 여러분께 배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표시된 가격은 오타가 아니에요. 발가벗겨 디벼보는 영진공 전당포. 자, 전당포 시간입니다. 문제적 인간 염승희 씨가 오늘도 게시판을 달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하실 말씀은 뭔가요? 복수입니다. 복수. 이게 그건 아니고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제가 껄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좀 삐진 게 있어가지고 오늘 그 소심한 복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껄림에 대한 복수인 거죠? 네, 근데 저희가 모든 마음을 도와드리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콜레터럴 데미지가 될 것 같은. 네. 위험한데? 오늘 다들 저기 버스 못 타고 가실 겁니다. 난 차 있어. 오늘도 광역 어그로로 게시판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도 좀 민감해요. 근데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픈 소식들 계속 들리고 있죠. 네. 예, 저랑은 좀 인연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묵념을 좀, 지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많이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최근 한 2, 3주 동안 신해철의 굿바이 미스터 트러블 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그거. 네. 그것만 계속 들었어요. 네. 산 사람은 살아야 하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끝까지 저들을 조롱할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은 좀 웃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한번 가겠습니다. 원래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좀 넣으려고 그랬는데, 껄피디님이 좀 잘라 막 그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랐다가, 이번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1945년 4월 7일, 오키나와를 향해서 가던 한 전함이 있었습니다. 이 전함은 오후 2시, 약 250기의 함재기에게 20여 발의 어뢰를 쳐맞은 다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바로 야마토입니다. 네. 만재 배수량 72,000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의 무게를 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에다가 물을 채워넣어가지고 그 물이 흘러넘치는 양을 가지고 그 배가 얼마나 실을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데 그걸 이제 72,000톤인데 이거 깬 기록은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통 군용은 민간용에 비해서 이런 어떤 만재 배수량을 반으로 낮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민간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2배 이상 정도를 상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72,000톤 그리고 한 폰은 뭐 18.1인치 장갑 두께만 하더라도 1m에 이릅니다. 야, 근데 이 기록은 적어도 아직 숫자상으로는 안 깨졌고 앞으로도 안 깨질 거라고 생각해요. 뭐 우주전함이 나오지 않은 다음엔 절대 안 깨지는데 문제는 이 야마토는 공식적으로 단 한 척의 함정도 침몰시키지 못한 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야마토 모습을 공개했고요. 이 전함은 1970년에 한 TV 매체를 통해서 부활했고 일본 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네. 마크로스 얘기입니다. 근데 전 야마토로 좀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야마토는 우주전함 야마토는 어떤 전함물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장을 그은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렇죠.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건담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건담에서 전함이라고 하는 요소를 극단적으로 빼가지고 나온 게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죠. 사실 그 사이에 뭐 메칸더 로보라든지 뭐 단가도 A, 뭐 스타에이스, 메칸더 V 뭐 이런 것들도 요즘 영향을 받긴 했는데 제가 이제 야마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다른 데 있어요. 뭐냐면은 야마토가 죽도록 맞죠. 죽도록 맞는데 그러니까 실제 야마토요. 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야마토가 아니라 그 야마토가 죽도록 맞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는 야마토를 되게 비밀로 여겨가지고 쓸라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야마토가 완전 개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어딘가로 가죠. 이유는 간단해요. 성스러운 천황폐하의 폭격을 맞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늦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배로 카미카제 한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받아온 게 기동전사 건담입니다. 기동전사 건담의 화이트 베이스는 사실 전함으로 시작했지만은 적재 용량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난민선에 가까웠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수많은 네. 근데 그 난민선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달라고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군사 기밀을 함부로 누설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기 난민선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에 갈 때까지 내리질 못해요. 에피소드에서 가끔 내리는 게 있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는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에는 그 부분만 집중을 해가지고 딱 끌어내가지고 이제 그 전함 안에 살고 있는 민중들의 이야기를 되게 잘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뭐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크로스가 천신만고 끝에 지구로 돌아왔더니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 처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들은 한 명도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는 꺼져라.
다시 우주로 돌아가라. 대신에 물과 식량은 충분히 넣어주마. 라고 하면서 지구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못 내리죠, 이 사람들이. 네. 그거 그린 메이가 부른 노래도 있었던 거 같아요. 린민메이. 네. 린민메이 앨범은 뭐 유명하죠. 이지마 잠깐만요. 말인가 아인가? 이지마 아인의 AV 배우고. 나 미치겠어. 이 사람들만 나오면 이게 꼬여요. 자꾸 이렇게. 이지마 말이었을 거예요. 말인가. 본심이 나오신 거겠죠? 언제 한번 마사오님이랑. 남의 나라 얘기, 남의 나라 상황 같지가 않죠. 네, 어쨌든 그래서 갔는데 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죠. 그리고 마크로스는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 지난번에 우리 잠깐 얘기했던 스페이스 간담 V. 네. 사실 스페이스 간담 V가 원래 마크로스죠. 마크로스 그대로 였는데 미국에도 스페이스 간담 V가 있어요. 그게 스타스크림의 친구였던 그 누구였지? 제트파이어. 제트파이어인데 제트파이어가 그 트랜스포머 2편에서 뭐냐면 SR-71 그 변신하는 거 있잖아요. 블랙 이글. 비행기로 변신하는. 근데 그게 이제 타카라가 모형을 같이 판권을 갖고 있어서 대가리만 바꿔가지고 트랜스포머에 다시 해즈볼을 도와야지 넣고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마크로스 얘기로 돌아갈게요. 마크로스는 뭐 시리즈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1982년판, 84년 극장판 많이 있는데 이거를 다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82년판 마크로스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예. 스토리는 뭐 간단해요. 1999년에 남아타리아 제도라고 하는 데서 거대한 외계 전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함은 뭐 어떤 군이었는데 뭐 지구 인류가 그 전함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찌된 이유인지 그 전함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전쟁이 중간에 멈춥니다. 그 전함의 진수식 때 초공간 도약을 잘못해가지고 전함은 명왕성으로 날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젠트라디와 서로 꼬여가지고 전쟁 아닌 전쟁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지구로 돌아왔지만 너님 꺼져 라고 했던 지구 정부 순회에 의해 가지고 마크로스는 다시 우주로 돌아갑니다마는 마크로스의 위험성을 간파한 젠트라디 외계인이 문화가 있는 행성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는 미명하에 지구를 완전히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마크로스에 있는 5만 명만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게 원래 마크로스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시청률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연장 방영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 연장 방영에 매우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뭐 연장 방영 얘기들 안 좋아요. 그냥 조금이라도 더 끌어먹어 보려고 뭐 괜히 러블라이만 질질질 끌었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 좀 다른 거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젠트라디 군이 뭔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얘네는 그냥 문화 후진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젠트라디와 인류의 전쟁은 문화가 있는 종족과 문화가 없는 종족의 전쟁입니다. 젠트라디는 아예 문화가 없는 종족이고요. 그들에게 유희나 여흥으로서의 문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뭐 군사 문화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자랑 여자가 따로 수용돼 있기 때문에 섹스도 없고 연애도 없습니다. 슬픈 행성이네요. 그래서 저한테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보는 앞에서 섹스를 해보라고 하니까. 그 어릴 때 애는 어떻게 만들지라고 딱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를 만들어봐 그러잖아요. 바로 보고 있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갔어야 되는데. 좋은 기회였는데, 그죠? 자, 그래가지고 젠트라디의 함대 일부가 이거를 관찰하고요. 지구 인류에게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아서 그들의 예언에 따라가지고 문화가 있는 행성을 전멸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짱깨집 서빙하는 언니였다가 슈퍼스타가 된 중국계 여인이 한 명 등장하죠. 린 민메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해서 린 민메이가 마크로스 안에 있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노래를 홍보를 해요. 네. 이 전파가 어떻게 하다가 그 젠트라디에게 잡히게 됐고 그리고 젠트라디는 민메이의 춤과 율동에 반해가지고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면서 지구인과 한패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국의 반역을 일으키고 지구의 승리로 끝난다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담게 됩니다. 그렇죠. 민메이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민메이는 자. 그 율동이 이렇게 흥분할 율동은 아닌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기 걸그룹 갔어야 됐어요. 뭐 미스A 가면은 수지가 20년 전에 강수지가 어깨만 흔들면서 춤춰도 우리는 뻑 갔어. 지금처럼 다리 안 벌렸어요. 하긴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젠트라디가 국군 장병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마크로스 안에서 민메이가 나에게는 팬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민메이 삼촌이
그래봤자 군인들이고 너는 군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일 뿐이야. 진짜 그 대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 군인이 이 군인인지 저 군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60만 명이 있는 잘못 가면 오로츠키 동자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딴 얘기인데 그 오로츠키 동자의 원형이 원래 그러니까 시발점 가다 보면은 기동전사 건담에서 나오는 거 아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 기동전사 건담에서 세일러가 극장판에서 목욕을 해요. 근데 목욕을 하는데 TV판에서는 애들이 멋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난 이제 어느 장면에서 사진을 찍어야 한지 안다. 그러면서 애들이 카메라를 다 찰칵찰칵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스텝이 봤어요. 그 감독이 보고 야 이제 뭘 만들어야 될지 알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크림 레몬 시리즈예요. 크림 레몬이 그 거의 최초의 포르노 애니메이션. 거기서 촉수물이 처음 나와요. 하여간 자, 촉수물에 대해서는 다들 구글 검색을 해보시죠. 건담은 위대한 작품이에요. 마사오님과 함께 콜라보 한번 하시죠. 근데 좀 이렇게 되게 우스꽝스러운 내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제 여자애 하나가 어깨 흔들고 춤춘다고 무슨 뭐 여기 쳐들어온 전함 숫자만 사람 숫자가 아니라 전함 숫자만 470만 척이에요. 삼국지 등장인물 다 합쳐도 그거 안 돼요. 근데 그런데도 애들이 그냥 뻑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980년대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픽션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현실이었던 거예요.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 좀 1990년대 이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좀 세뇌 아닌 세뇌로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 동독이 왜 망했을까? 서독이 예뻐서 망했다. 뭐 그런 얘기들. 예.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처럼 1942년부터 라디오는 이미 심리전의 도구 역할을 했고, 좀 뭐 괴벨스의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 이후에는 냉전 시대의 사상 전파 도구 역할을 했어요. 가장 유명했던 게 REF가 아니라 RFE 그러면서 Radio Free Europe 자유 유럽 방송이랑 RL이라고 하는 Radio Liberty라고 하는 자유 방송으로 대변되는 대동구권 심리 방송이었는데, 얘네는 뭐 이렇게 동구권이라고 다 똑같은 언어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젠트라디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언어 문제 때문에 분리를 했다가 76년에 이제 합병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통일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일 방송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ZDF. Zweites Deutsch. 다시. 뭐라고요? Zweites Deutsches Fernsehen 이라고 하는 제2 독일 텔레비전 방송. 고등학교 이후에 처음으로 25년 만에. 모르니까 뭐 맞는 발음인지 모르고 그냥. 뭐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그냥 것 같네요. 대하데스 댐덴. 어쨌든지 간에 독일 전국 송출 방송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 있잖아요. 헌법상으로 북한은 국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국 송출 방송이라 그러면은 신의주까지 전파가 퍼져야 되겠죠. 헌법적으로는. 헌법적으로는 북한까지 가야 얘네도 전국 송출 방송이었는데 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얘네 영향을 받은 데가 직접적으로 한 군데가 있었죠. 베를린. 쪼개져 있으니까요. 거기 서독 속에 동동 막 전파가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대놓고 거기 방송 들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전 독일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고 뭐 친애하는 동독 시청자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ZDF ZDF는 조선중앙방송. 그러니까 조선TV 중앙TV 채널 A 그 말고 조선중앙방송이라 그리고 대남방송이랑 별로 다를 거 없다는 느낌 가지실지도 몰라요. 뭐 자유의 소리 그러면서 여기는 자유가 넘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전방 가면 이렇게 삐라 날라오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뭐 저 군대에 있었을 때 이제 전방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벤츠 승용차 막 그런 거 있고 막. 천하의 개쌍놈들 이렇게 써 있고. 저희가 막 그랬는데 그런 방송 성격 때문에 동독을 매우 많이 비판을 해요. 동독의 공동주택 가지고 뭐 이따위로 지었어 뭐야 예쁘지도 않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짜증나죠 동독 애들은. 그러니까 이거 뭐 듣고 싶으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딱 보면은 모두 다 이렇게 보면은 뭐 동서독 통일의 원인이 방송과 미디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뭐 같습니까? 인류와 젠트라디의 결합이랑 부분에 되게 이상한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서독에도 민메이가 있었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그거를 이제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북한 문제를 되게 오래 연구하셨던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그분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경협을 할 때는 북한에서 꼭 요구하는 게 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도 그 리베이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USB 드라이브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트북 주세요. 뭐 이제 뭐 MP3 플레이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PMP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경협을 시작하는 사람은 PMP를 포장도 안 까가지고 다 갖다 드려요. 그러면은 이 동물의 눈치가 없구만 이런 식이래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좀 베테랑한테 물어보면 이 양반아 거기다가 남조선 드라마를 꽉꽉 채웠어야지. 이런 대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전기 사정이 원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밤에 이제 단전을 해요. 그러면은 집집마다 자전거식의 발전기가 있대요. 자전거처럼. 네, 자전거 발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드라마를 보고 싶으시면은 아들 다리가 죽어나는 거예요. 컴퓨터잖아요. TV보다 훨씬 더 에너지 많이 먹잖아요. 죽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보위부 요원들한테 걸려요. 그러면은 이제 골치 아픈 일을 당하게 되는. 근데 점점 마크로스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걔네들은 뭐 노래도 뭐 그렇고. 근데 우리 여기서 좀 하나 본다 그러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저기가 그 우리 드라마가 북한에 간다라고 하는 언급은 좀 가급적 자제를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가끔 신문에 나오면 남조선 애들처럼 입지 말아라는 통일의 창 같은 방송만 잠깐 보여줄 뿐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 이외의 다른 우리 정부가 문화에 가지는 시각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한류, 진출. 이 진출이라고 하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은 옛날에 고구려의 요동, 진출이라는 말과 똑같이 써먹히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의미는 뭐냐? 어떤 정복과 인정의 수단이 아닌가라고 하는 국가의 의미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교류가 아니라. 그렇죠. 교류가 아니라. 우리 많이 봤던 게, 뭐, 저 빼놓고는 다들 30대에, 40대에 가까우신 분들이니까. 뭐라고요? 홀로 40대신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들이 많치겠습니다. 근데 저 고등학교 때 일본 만화 보면은 존엔 처맞았죠. 그렇죠. 네, 제가 대학 갔을 때까지만 해도 일본 만화가 제가 만화 동아리인데 일본 만화가 일본 만화를 보는 거를 선배들이 거의 허용을 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원어로 보시는 일본 만화? 원서 아니면 말고 해적판? 그냥 드래곤볼 봐도 드래곤볼 수입한 걸 보고 슬램덩크를 봐도 선배들이 아니 무슨 이런 저기 누구지 그 양반 박재동 화백의 만화를 봐야지 막 그런. 그쵸. 길창덕 화백. 네, 뭐 그런 꺼범이. 거. 뭐 어디 이런 뭐. 쪽발이들의 나를 보는 뭐 이런.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지겹도록 들었던 얘기가 있었죠. 일본의 문화 침공이라는 얘기. 근데 이 얘기를 길게 하면은 뭐 좀 끝은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줄일게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한 번도 침공한 적은 없었죠. 우리가 알아서 봤죠. 그리고 뭐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표현이 자리 잡은 것도 전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70년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그 대중문화. 네, 대중문화를 직접적으로 침공했던 건 아니었죠. 그렇죠? 뭐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는 건 미디어 문화 그거 이제 한정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끝난 이후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는 자조적으로 이제는 미국 문화 식민지를 넘어서 일본 문화 식민지냐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그건 열등감이죠. 근데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하면은 뭐 유럽이나 미국 얘기도 해야 되니까 좀 끝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지 간에 저 소개하는 영화의 90%는 헐리우드 영화예요. 네. 뭐 우리가 좋으니까 보는 거죠. 그렇죠. 자, 뭐 이게 왜 의미가 없는지는 뭐 오마이뉴스에서 붙던 지구방위 로봇 해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무슨 여기 장사치들 여기 나왔어 지금 광고하러 나와 지금 영진공이 지금 장사하는데요. 블랙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는가 지금 판매 중입니다. 자, 뭐 딴지에서는 알아서 광고비 챙기시고요. 이 코드 자체가 매우 제국주의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딱 이런 말씀 제가 안 좋아하는 표현이니까 후진국. 그죠? 그리고 선진국에 대해 가지고 우리 문화의 그 전파 얘기는 되게 다른 코드를 보여요. 그죠? 프랑스에 우리나라 한류가 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뭐 드디어 한류가 세계의 중심으로 인정받았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가 문제야, 기자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백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는 이미 세계의 중심이에요. 거기서 좋아하죠. 뭐 백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뉴욕 가가지고 뭐 한류가 인정받았다 그러고. 뭐 그럼 일본 애들 타라 입고 한다면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비웃을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뭐 다시 얘기 독일 통일 얘기. 자, 독일 다녀오신 분 계세요?
가봤으면 좋겠네요. 가봤습니다. 가고 싶다. 저는 독일은 전 가본 적은 없는데 독일 유학하신 분들 말씀 따르면은 독일 방송이나 프랑스 방송 같은 경우는 우리 기준으로 별로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토론 프로그램 아니면 시사 프로그램이 중심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라마 가끔 나오면 법률 드라마 그런 거 나온대요. 그러니까 공중파가? 예, 재벌도 안 나오고 재벌은 못 나오겠죠. 재벌이란 개념이 없을 때.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제가 최악의 유해매체라고 생각을 하는 재벌 드라마. 우리 딸도 보는데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젠트라디는 민메이 때문에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일 TV 프로그램은 쇼 프로그램은 별로 없고 드라마도 그따위고 맨날 시사 프로그램만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박살났을까? 아까 ZDF 얘기를 드렸죠. 네. 그 독일 통일 과정에서 ZDF가 모든 걸 다 한 건 아닌데 ZDF가 하나의 그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 방송국들이 그걸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그 ZDF를 비롯한 독일 방송국들이 서독에 대한 환상을 되게 많이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서독에 대한 환상으로 인해 가지고 독일이 동독이 붕괴됐다라고 좀 보죠. 민메이가 없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독일은 ZDF는 동독을 비난하는 방송이었다고요. 네. 예. 그런데 거기는 사람들이 되게 반감을 느꼈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왜 망했냐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동독 애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ZDF의 서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자국에 대한. 그렇죠. 자국에 대한 비판이었죠. 그 북한 분들이랑 대화하면 그런 얘기 가끔 하시죠. 북한 분들이. 그러니까 대화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국보법 위반. 탈북자가 한국에 많으니까 2만 명 시대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을 만날 수도 있죠. 딴 얘기인데 제가 이제 가끔 안산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하면은 뭐 헷갈려요. 진짜 여기는 어느 나라 땅인가 헷갈려요. 아니, 그분들 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네.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아름답게 모여 살면 그렇죠. 좋죠. 원국동 같은 데 가보면 뭐 원국동의 식당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중국 식당, 파키스탄 식당, 그다음에 네팔 식당, 우즈벡 식당, 인도네시아 식당, 태국 식당 이게 그 한 길거리니까 한 섹션 안에? 네, 한 섹션 안에 이게 다 모여 있죠. 거기서 어디를 들어가도 이질감이 없는 해비존님. 아니, 제 안산에 네. 대중탕을 갔는데 제가 안산에 좀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대중탕을 갔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4개 국어가 들려요. 거기서. 진짜 4개 국어가 그 중국어 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러시아어가 들리는데 러시아어가 고려어인지 러시아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우즈벡으로 가셨던 분들 거기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때 이렇게 그분들 오시라고 그랬대요. 우즈벡이 아니라 저기 카자흐스탄. 사할린 분들이 우선 영국 귀국을 제일 먼저 했죠.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 말씀하시는데 뭐 오랫동안 말씀을 하시는지 러시아어로 막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저 사할린 분들이 많겠네. 네, 처음부터. 뭐 당연히 한국어 들리고요. 그리고 북한어 들리고요. 북한어. 네, 여러분들 다들 2개 국어를 하실 수 있어요. 한국어, 북한어. 네. 자, 뭐 유엔이 인정하는 2개국.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그 북한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북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왜 남조선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자신들의 입으로 대통령을 욕하냐라는 말을 한대요. 이거는 그분들이 진짜 뭐 체제를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보면 어째 그게 가능하냐. 동독분들이 받아들였던 것도 그런 문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말을 잘못해버리면은 뭐 좋은 데 가죠. 쥐도 새도 모르게.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막 말을 막 하네. 그러니까는 그 자유의 맛을 들려버린 거예요. 총리도 막 욕하고 방송에서. 그렇죠. 그 뭐 얘기 들어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으로 들어갈 정도의 욕도 아니래요. 신문에서 그 정도로 막 욕한대요. 그냥 뭐 이런 비유를 이거 들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환생경제는 뭐 동독이 아니라 환생경제는 독일에서는 뭐 비교도 안 된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도 되게 그거 보면 기분이 나쁜데 뭐 그 정도였다고. 방송 중에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방송은 민메이 어택을 얘기하고 예, 죄송합니다. 밖에서는 지금 거의 가수다 어택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배 시간이 아니고 지금 벙컨에서 특강 중인 거의 가수다의 지금
마지막 불꽃이 밖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이 지금 마지막 불. 양해해 주시면 스튜디오 안을 유령이 떠돌고 있어요. 아니면 저희 너치커피 많이 사주셔가지고 여기 녹음실 좀 어떻게 개비할 수 있게 다른 광고도 좀 요청.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하나면 충분해. 예. 가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동독 사람들이 여기 충격을 받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상할 것도 없죠. 동독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사고 한번 쳤잖아요. 그렇죠. 모택동 인류 최악의 병크라고 얘기했던. 자, 여기서 병크는 병신짓 크리티컬의 줄임말입니다. 네. 문화대혁명. 그쵸. 뭐지? 죄송합니다. 저 모택동이었습니다. 죽었어요, 저 사람들. 죄송합니다. 지금 밖에 나오는 소리는 비명이 아니고요. 노래 부르는 겁니다. 오페라의 유령이 저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새로운 발견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모택동의 한 일 중에 가장 실정이었다고 생각되는 문화대혁명. 그렇죠. 예. 문화대혁명이 있어도 그런데 문화가 완전히 뿌리 못 뽑혔잖아요. 그렇죠. 뭐 대만으로 그러니까, 도망가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소련이나 그 동독이 지금의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였다는 거죠. 그렇죠. 사생활 완전히 보장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심지어는 해외 여행까지 가능했던 그런 국가들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네. 그렇죠. 이미 그리고 소련은 그 당시에 60년대쯤 되면 60년대 소련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다 가지고 있던 게 뭐냐면 그 주 5일 근무를 했잖아요, 소련은. 네. 그렇죠. 주말을 위해서 그 정부가 제공하는 별장 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별장 타운으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주말에는 별장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다 호수를 끼고 있는 예약제. 네, 그런 곳에 이제 다 예약을 하면 무료로 거기서 일을 했던. 우리 그럼 소련만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60년대. 소련뿐만 아니라 60년대 소련. 참고로 미국은 50년대 다 집에 냉장고 하나씩 다 갖추고 지금 우리만큼 살고 있었다는 거. 30년대에 자동차가 집집마다 한 대씩 있었죠. 그렇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간 종북 누가 들어오겠다. 소련만도 못한 나라. 자, 잘라줘. 이거 안 되겠어. 자, 소련은 그래서 망한 거야. 소련 망했어요. 그래서 소련은 과소비로 망했다고 얘기를. 너는 망해. 그런 식의 복지. 안 돼. 이런. 너무 자기 검열이 심하신데요. 지금 김봉현 씨 지금 어떻게 지금 여기 지금 각하 앞에 지금 불손한 말씀을 하고 계시. 지금 우리 검열이라니 우리는 진심으로 나온 말씀들이 통일은 대박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통일 대박인데 어찌 이런. 실망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자본이 가지고 있는 정도를 따진다 그러면 얘네들은 부족함은 별로 없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그런데 또 여기서 들을 말씀 빅토르체. 또르 형. 예, 러시아어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공격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도거까지는 다들 봐줄 수 있어도. 동구권에서 유학하고 영승희 씨. 아닙니다. 그러니까 빅토르체 같은 경우도 뭐 소련이 낳은 어떤 인민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사상을 위한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개인의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감성을 노래한 노래라서 동독 애들이나 소련 애들한테 민메이어택 신나게 때려봤자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 옛날에 그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응원할 때 그때 막 윤도현 밴드 막 해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막 응원가 하면서. 근데 그 북조선 아저씨들은 기기놀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래 같지도 않다고 막. 그 정도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차별 보일 게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서 딱 다시 언론 얘기. 그들에게 언론은 체제선전의 도구였죠. 그렇죠. 그런데 체제선전의 도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자유가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던 거죠. 졸라 멋진 말 하나. 노예 해방의 시작은 자신이 노예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아까 일부에서 노예 12년 나오고 노예 자주 나오네요. 네. 그 노예도 있지만은 춘추전국 시대 때 노애도 있잖아요. 샤프트. 자, 모르겠고요. 자,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노애입니다. 자. 뭐 민메이어택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가장 청취율 높았던 건 음악이긴 했는데 근데 음악 하나만으로는 힘을 일으키지 못해요. 동경이 생긴 건 맞아요. 그런데 동경은 동경으로 그치지 동경과 불만은 항상 함께 움직여야지 힘을 갖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50년대 때 그 서부 영화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자라셨죠. 그렇죠. 그렇다고 미국에 직접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경과 불만이 함께 움직여야지 되는데 동경만 갖고는 아무것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방송은 동경과 동시에 불만을 심어줬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파급력이 되게 컸던 겁니다. 결국 이걸 마크로스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젠트라디의 대규모 봉기는 젠트라디 내에서 이미 큰 저항이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군사국가 내에서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었던 거예요. 체제에 대한 불만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것을 깔아뭉갤 통제력도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국은 절대 밖에서 안 무너지죠. 그렇죠. 모든 제국은 다 안에서 무너지죠. 그렇죠. 미제국도 그럴 거예요. 네. 아, 자꾸 이렇게 종북스러워. 자, 선배님이 임수경 씨. 미제의 앞잡이. 자, 동구권에서 유학하고 오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민매 어떻게 됐든지 언론의 자유든지 간에 다시 남조선으로 보자 이거죠. 네. 남조선. 남조선. 내 위험한 말을 하시는데. 남측. 예. 남측은 네. 와우. 자,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자, 대한민국은 본격 종북방송 딴지영진. 앞에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를 삐 처리합시다. 자, 그 벙커원에도 그 흉상을 모시고 계신 훌륭하신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이 정부가 했던 걸 보여주자는 거죠. 남북 경협 교류가 완전히 없어지고 나가지고 이 친구들은 그들이 원하는 남조선 드라마, 남조선 가스나들 절대 못 보죠. 아, 에미나이구나. 남조선 에미나이들 절대 못 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또 뭐도 못 봐요. 그 쇼프로도 못 보고 교류도 중단되고 그 민메이 어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명박 이후에 우리 언론의 자유는 말 말죠 그냥. 네. 걔네들이 쇼크 받을 일도 없고. 딴지 컨텐츠가 북한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넘겨줄 거야? 왜? USB에 담아주면 되지. 근데 그 동독식의 통일론을 우리가 추구하려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최고였는데요. 최고였죠. 그렇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근데 뭐 그렇지. 이게 통일 얘기 딱 했는데 사실 준비를 좀 했어요. 근데 아유 말씀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좀 했는데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한국은행 정보 자료를 본 건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북한의 3.1%만도 못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건국은 아니지 72년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았던 걸로 기억하니까요. 그렇죠. 1972년 이후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북한에 발렸던 경우는 IMF 이후로 처음일 거예요 아마. 아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어떤 전임 각하의 겸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훌륭하죠. 근데 겸양을 이렇게 국가 단위로. 아니 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한국은행도 종북인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 얘기 되게 많아요. 뭐 북한 채권 얘기 나오잖아요. 북한 채권 얘기. 그렇죠. 뭐 남한이 언젠가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뭐 디폴트 선언했잖아요. 네, 근데 남한이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흡수 통일을 할 거고 그러면은 그 빚은 남한이 갚아줄 테니까 그러면은 막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때 잠깐 북한 채권 값이 올랐다가 2009년 이후에 시장에서 좀 사라졌다 그럽니다. 어쨌든지 간에 갔는데 여기서 통일은 판타지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건 일루전이에요. 허상이에요. 이건 아직까지는. 심지어 판타지도 아니다. 네. 그런데 우리 그 언니 뭘 배우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훌륭하신 분인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못하는 것도 없고 그쵸? 지고지순하고 아름다우신 분인데 왜 자신을 칠푼이라고 얘기하셨던 분의 통일 정책과 똑같은 통일 정책을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영삼 정부 때 기본 통일 정책은 흡수 통일이었거든요. 그 이제 마탱이 가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뭐 빚 신나게 얻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경은 불만을 만나야지 봉기가 돼요. 근데 동경 하나만 가지고 계속 불만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불만은 있겠지만은 이쪽으로 불만의 그 동경의 화살이 퍼지지 않는 상태로 그냥 그것만 갖고 가자고요. 체제가 와야 될 정도로 돼야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불만입니다. 그럼 북한 체제 와야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그럼 얼마나 더 굶겨 죽여야 되는데요? 안 무너져요. 그 친구들 안 무너져요. 그렇죠. 그 유명한 게 90년대의 고난의 행군 시기,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북한의 어마어마한 기근이 몇 년을 그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기근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그 시절에 평양에 뭘 만들었냐면 호텔. 아니요. 유경 호텔 말고 그 시절에 평양에 무슨 탑이더라? 뭐 주체탑? 주체탑 에펠탑? 무슨 그냥 뭐 양쪽 길에 막 던지고 있어. 악수하면서 횃불 드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근데 이 탑을 뭘로 만들었냐면 진짜로 사람들이 다 돌을 깎아 쌓아서 만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굶어 죽어나가는데 이런 미친 짓을 해? 그럼 사람들이 뭔가 봉기를 일으킬 것 같잖아요. 대원군도 그래서 마탱이 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상황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삶의 가장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황당한 토목 사업을 일으키면서 사람들한테 심어준 거예요.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게 목표를 심는 거지. 네. 정치가 모든 것에 앞서 있다라고 그리고 그 정치를 이끄는 것은 선군 정치잖아요. 북한에서는 그것을 이끄는 것은 군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야 이건 안 되겠다 봉기하자 이게 아니라 정치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겠구나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일종의 공포 정치인 거고 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걸 뭐 약간 극장식 정치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정치인데 이 보여주는 게 잘 먹고 사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굶어 죽어도 정치 의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황당하지만 이 선전선동이 먹히는 거죠. 그 사회에서.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정신으로 버티는 거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돌을 쌓아가면서.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군대에서 할 일 없게 놔두질 않잖아요. 그렇죠. 뒷담화 까니까. 땅을 파게 만들고 판 땅을 묻게 만들고. 딱 그 생각나네요. 가장 배고픈 시기에 그런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게 이게 이제 정치라는 거죠. 이게 무시무시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동네는. 히틀러가 독일이 히틀러의 그림자를 지우는데도 20년이 걸렸어요.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히틀러는 영웅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정도니까. 몇 년 잡지 그러니까 뭐 우리 각하 정도 잡았잖아요. 정권 잡았다 그래도. 근데 그 정도니까. 뭐 아직도 저 동네 가면 박정희는 영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정말 무서운 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면은 그때부터는 인간은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것 같아요. 신격화가 그래서 무서운 거죠. 반인 반신 이렇게. 신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 개드립 하나만 좀 칠게요. 지금 그러니까 저랑 되게 친한 친구예요. 거의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성직자가 돼 있는 친구가 있어요. 가톨릭 신부예요. 근데 이 친구는 예능기가 좀 다분해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만날 때부터 이미 덕후였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공부는 연락하기 싫고. 근데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만화 그리는 애들. 그 친구가 만화도 기차게 그렸고 무협지도 되게 잘 썼어요. 근데 신부님 왜 신부님이? 네, 지금 가톨릭 신부님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분이 뭔가를 하시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면 그분 신분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어요. 우리 방송을 바티칸에서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제 친구지만 이제 방송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 친구가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저걸 쓴 거예요. 무협지를 쓴 거예요. 근데 무협지의 보스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반 애들 하나씩 다 나오죠. 근데 갑자기 방학 딱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언제까지 깜지 내라 딱 그러신 거 있잖아요. 깜지 기억들 있으시죠?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는 빽빽이라 불렀어요. 빽빽이. 네, 깜지 빽빽이를 했던 것 같아요. 저 볼펜 4자루 쥐고서. 각도를 잘 맞춰서 붙여야 돼, 테이프로. 깜지를 내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무협지 쓴 거를 찢어가지고 그냥 설마 읽어보시겠어고 낸 거예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읽어보셨구나. 몽둥이를 딱 들고 오시더니 그 친구 이름 나오는데 야 나와 그랬더니 한 대씩 뻑뻑 패시면서 내가 너를 퍽 하고 네가 무협지를 썼다고 내가 때리는 게 아니야. 그러더니 소설 결말에 왜 나를 죽였어? 다 읽으셨던 얘기예요. 재밌었나 보네. 계속 맞았어.
야, 근데 그런 분이 왜 신부님이 되셔서 참. 근데 이 친구가 좀 소설을 썼어요. 그 당시에 소설을 썼는데 네.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북한 군인들이 그 남한 사회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살인 청부업하고 막 뒷골목 깡패도 있고 북한제 무기가 막 남한에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개토. 예, 뭐 완전 뭐 개토처럼 막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한국 상황이 완전 막장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소설이었는데 재밌었어요. 근데 결말을 못 봤어요. 졸업했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자율학습을 이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수능 끝나고. 예. 다시 마크로스로 좀 말을 돌릴게요. 마크로스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를 보냐면은 문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그 민메이 인형을 쥐고서 이렇게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젠틀하디가. 죽어가면서도 그 민메이 인형을 안고서 그러면서 해골이 돼가지고 막 죽어가고. 근데 민메이 인형 있는 줄 알고 지구에서는 맨날 민메이 노래만 듣는 줄 알았더니 걔네들한테 부딪혔던 거는 뭐죠? 생존이었어요. 젠틀하디는 전체 군사 국가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전사만 있지 아사는 없는 거예요. 자, 되게 비슷하죠? 북한에는 실업은 없죠. 임금을 떼기만 할 뿐이지. 전 국민이 임금 삥을 당할 뿐이지 실업은 없죠. 뭐 한국도 뭐 실업률 낮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 임금률은 오르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죠. 현실은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런 현실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저도 참 방송하기 힘드실 거예요. 밖에서는 렘제랍을 계속 들려오고. 자, 하여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공황 상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게 폭력으로 분명 나타납니다. 남한 사회에서는 분명 이거 폭력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친구가 썼던 소설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남한 사회는 이걸 과연 감당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남한이 서독만큼 자유가 보장이 많이 되고 북한은 자유를 받아들일 준비가 그렇게 많이 돼 있는 국가일까요? 경제 수준도 그렇고. 결국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통일하면요. 남한은 북한에 있어서 점령군밖에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 그겁니다. 처음에 죄송합니다. 그 동독이 통일되고 난 직후에는 그 사람들이 저걸 했어요. 그 서독의 판사가 오고 서독의 공무원들이 오면 환호성을 질렀어요. 야, 우리도 자유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죠. 한 5년이 지나고 난다니까는 서독 판사, 에이 꺼져버려. 차라리 동독 판사가 나왔어. 동독에 살았던 사람이 동독의 상황을 더 잘 알았던 거죠. 그렇죠. 이거는 집단 폭력으로 분명히 이어지고요. 그리고 동독도 이걸로 네오나치가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뭐 우리라고 네오 주체가 안 만들어질 가능성 없는 거죠. 뭐 이미 있으니까요.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요. 좀 이런 얘기인데 이건 좀 그런데 좀 이거 좀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또 광역어그로 또 들어옵니다. 네. 주인 잃은 개 있잖아요. 주인 잃은 개는 다른 주인을 섬겨야 돼요. 맞습니다. 좀 제가 좀 심한 비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심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고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개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새끼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한테 미안해서. 어원적으로는 그게 다른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덜 된 놈. 네, 그거라 그러던데. 하여간 근데 주인 잃은 개는 다른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주인이 없을 때는 얘가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가 벌어지죠. 그게 원. 앞에 두 글자, 세 글자짜리인데 원. 모르겠고요. 모르겠고요. 네, 참 주인이 너무 풀어주니까 할 일을 까먹어가지고 주인을 욕하다가 독한 주인 걸리니까 알아서 깨갱하는 그런 친구들 보이죠? 그리고 일부 위가 그렇죠. 네. 일부만 그럴 거라고 우리 믿어요. 그렇죠. 그래야 될 거예요. 위가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그 조직 내 일탈을 한 조직 부적응자가 그랬을 거예요. 그죠? 짱. 아이고, 욕하기 싫은데. 야마토 얘기랑 마크로스 얘기 같이 전달되면서 끊을게요. 세월호 사건 보면서 우리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세, 과연 야마토 때랑 차이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법안을 날치기 하는 인간들은 대가리가 어떻게 된 인간들일까요? 이건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그죠?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아까 개 어원이 사람이 덜 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 임금 머리에 폭탄 못 떨어뜨리겠다고
말 그대로 생떼 같은 젊은 친구들 세뇌시켜가지고 미국 놈들은 다 짐승들이야 하면서 싸우게 어뢰 맞아 죽게 했던 그 놈들이나 학생들 죽어가는데 법안 통과 못 시키고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 소리 하고 다 죽어도 우리 대통령만큼은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 라면서 알아서 기는 언론들 히로히토 대신 자기 가슴에 총 박은 도조 히데키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뭐 오리진이 그 일제치하에 있던 사람들이라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은 대규모 공황 상태가 날 거고 다시 일성이 오빠 그러면서 영웅처럼 만들어진 북한판 일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는 통일 이후가 더 재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태가 그 나치는 준비 안 된 통일이라면 통일 이후의 그렇죠. 상황이 재앙이에요. 재앙이죠. 그건. 나치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가지고 이용을 했죠. 그리고 그 불안감의 대상은 그 불안감은 무엇으로써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죽임으로써 해결이 됐어요. 우리 사회에 있는 제노포비아 장난 아니죠. 지금 그 제노포비아의 대상이 저기까지도 갔죠. 새터민들 그분들까지로 갔죠. 우리는 60년대 70년대 벌써 지도자가 없는 공황 상태를 한번 겪었고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겪게 될 폭력보다 통일 후의 폭력은 더 끔찍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크로스는 준비가 안 된. 그렇죠. 준비가 안 된 거. 안 된 통일. 네. 물론 저는 통일을 매우 반깁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은 저는 매우 반겼어요. 정말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한 40년 동안의 통일 정책을 한 방에 뒤집는 이런 이렇게 뭐 훌륭한 정책이 있구나. 그거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가 유지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을 딱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추후에 엄청난 폭력으로 나올 거고 이 사람들의 폭력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의 대규모 공권력과 대규모 폭력이 만들 거고 또 하나의 제노포비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 정부도 우리나라도 나치만큼 막장으로 가지 말란 법 아니다. 나치보다 더 심할 거예요. 나치는 남의 나라에서 큰 사고라도 치고 전쟁이라도 쳤는데 제 생각엔 이 정부는 그 정도 깡도 없어요. 내국민만 조지다 끝날 것 같아요. 마크로스가 우리 사회에 다시 알려주는 메시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마크로스에는 무인기도 나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예. 우리의 각하께서 말씀하신 통일은 대박이다는 이미 3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불량식품 취급을 했던 마크로스에서도 허상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각하의 수준은 아직 마크로스만이 못한 거 아닌가. 그렇죠. 마크로스만도 못하죠. 초등학생들이 보는 건데. 얽혔다. 네. 자, 잠깐만 내친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다른 건데 북한 자원 얘기 있잖아요. 네. 북한 자원 얘기. 이게 제가 알기로는 NL 쪽에서 제가 맨 처음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NL 쪽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점점점 퍼져가지고 그 소위 진보 매체라는 쪽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애들이 왜 저꼴로 살고 있어? 딱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좀 말씀드렸던 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어디서 다시 써먹고 있어요? 그 조중동에서 다시 써먹고 있어요. 네. 그죠? NL이 오리진인데 조중동에서 써먹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근데 지금 그 오리진들이 다 지금 새누리당 중진들이야. 그렇네. 맞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탈북한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수업을 좀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 북한의 노동력과 근데 그분은 진짜 탈북하신 분이에요. 네. 그 젊은 분이셨어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니까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을 합치면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거다 그랬는데 저는 거기서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무서움을 봤거든요. 자기네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노동력인 거지. 그죠? 북한은 통일의 당위성의 입장에서는 자원 셔틀이에요. 지금 정부의 입장에 의한다면 이 말이 맞다면 그러면 이거 통일해서 제일 좋아할 사람은 토건족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지어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지막은 아니구나. 또 개드립 칠 거니까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을 빌게요. 해방은 도둑처럼 왔지만
통일은 절대 도둑처럼 와서는 안 됩니다. 마크로스의 연장 방향은 그걸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 정부 리더들은 그 도둑을 불러들이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든지. 북한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북한에 대해서 가장 지금 잘 나와 있는 책이라 생각하는 게 극장국가 북한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네. 뭐 제 선생님 썼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그 책을 보면 제가 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는 평양이 혁명의 수뇌부라고 선전을 해요. 네. 그래서 수뇌부만 지키면, 그러니까 뇌를 지키면 나머지는 다 수족이라고 표현을 해요. 식물인간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혁명의 수뇌부인 평양을 지키기 위해 뭐 총폭탄 자세라 그랬나 네. 총포탄 자세라 그러죠. 뭐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우린 뭐 해야 된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혁명의 수뇌가 살아있으면 나머지는 사람이 아닌 거야. 혁명의 수뇌부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나머지는 수족처럼 움직이면 혁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얘기가 저는 근데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게 북한에서 좀 전에 스스로를 인간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네.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그게 그냥 그분이 심심풀이로 아니면 지나가는 말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사회가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오랜 세월 만들어낸 이 정말 비인간적인 형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북한을 우리가 좋아할 수가 없는 거지. 1번. 두 번째. 또 하나는 근데 왠지 혁명의 수뇌부가 저기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저기에 계시고 지도자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면 좋은 나라 된다. 잘 사는 나라 된다. 이거는 북한 얘기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얘기. 난 그게 북한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이 얼마나 비인권적인 국가인가를 얘기하면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강렬했거든요. 총폭탄 정신으로 뭐 이러면서 혁명의 수뇌부만 지키자. 근데 어디 보니까 미개한 국민들을 얘기하면서 그분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왜? 그분은 핵심이니까. 그럼 우리는 그 핵심을 떠받들기 위한 핵심이 하라는 대로 하는 수족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과연 머슴. 머슴이구나. 그렇지. 마름이야, 마름. 지금 이거 뭐죠? 지금 혹시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계속 밀고 박사님이 있으신 지금? 박사님의 성대모사. 교수님께서 지금 왜 성대모사 다른 하고. 팟캐스트를 흉내내려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그럼 과연 북한하고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다른 드립인데, 그러니까 다른 말씀인데, 나치가 정권을 잡을 때 있잖아요. 나치가 정권을 잡을 때 히틀러는 박수를 받고 왔죠. 근데 그렇죠. 그때 공약이 뭐였냐면은, 아까 미국 자동차 한 대 있잖아요. 그거였어요. 우리도 미국처럼 집집마다 차 한 대 가질 수 있다. 그거였어요. 근데 나치 헌법이랑 스탈린 헌법이랑 북한 헌법이랑 옛날 일본 헌법에 공통점이 있어요. 인민은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인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는 인민 따위는 그냥 저거예요. 마린이에요, 마린. 그렇죠. 저글링 마린이에요, 그냥. 근데 도대체 이 전체라고 하는 건 뭐냔 말이죠. 전체는 실체가 없어요, 언제나. 그렇죠. 국가가 실체가 없는 개개인은 것처럼. 개개인에게는 현실이 있고 실존이 있지만 전체가 되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체 국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꼭 경계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라면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말 속에 지니는 자신의 욕망. 짐이 곧 국가인데 뭐 그분들의 생각. 정말 전체주의자. 짐이 곧 국가. 이거 뭐 프랑스. 그러니까 루이 몇 세인지는 14세. 14세. 네. 자,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우리 통일은 대박이 얼마나 나올 수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우리 염승희 씨 박수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음악의 A to G 영화 딴따라. 자, 영화 딴따라 시간입니다. 해비조님. 네, 오늘 영화 딴따라 두 번째 시간은 마크로스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뭐 마크로스에 많은 걸 얘기할 건 아니고 민메이 얘기해서 네네네. 커피에만 흥분한 줄 알았는데 레몬티에도 흥분하고. 레몬티에도 이렇게 사람이 참
아까 전에 그 청포도 주스 시가 요거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네이처 오게닉을 줬어야 되는데 합성 비타민을 드렸더니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세요. 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하고 좀 연결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그 며칠 전에 뭐 이게 지금 릴리즈 될 때는 뭐 이미 좀 이제 지나간 일 될 수도 있겠지만 녹음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우리 1부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뷰티풀 민트 라이프가 갑자기 네. 취소가 일방적으로 고향문화재단 측에 의해서 이제 취소가 됐죠. 물론 뭐 그것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뷰티풀 민트 라이프를 추모의 마음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 하는 사람들의 그 위치에 맞게 추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연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공연이 취소되지 않을 것임을 먼저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포스팅까지 다 해놓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네. 이제 고향문화재단 측에 의해서 이 상황에서 공연하는 거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취소가 되었대요. 근데 뭐 좀 더 나오는 얘기들에 의하면 뭐 세상 일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게 뭐 고향문화재단 측에서 이제 오늘 나온 얘기에 의하면 사실 우리는 그 공연 자체에 대해서 이런 우려는 표명했지만 뭐 네. 진행을 할 수도 있었다. 근데 우리가 제안한 건 뭐 그 안에서 어떤 그 뭐 술이라든가 뭐 이런 거 판매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저쪽에서는 이 페스티벌의 취지는 가볍게 맥주도 한잔 하면서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취소할 수는 없다. 뭐 이래서 뭐 이런 트러블이 있었다. 저는 그것도 웃기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호프집은 이제 문 닫아야죠. 네. 소주집, 맥주집 다 문 닫아야죠. 상가집에 소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편의점도 저기 문 걸어 잠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좀 이게 좀 이 상황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말씀 하나 좀 드릴게요. 좀 그 5월인가 4월, 5월 2달 동안 수학여행 전부 취소, 금지령 떨어졌잖아요. 네네. 이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뭐 맨날 잠도 부족한 애들이 진짜 스트레스 풀 시간이 추억 만들 시간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잔인한 얘기지만은 지금 살아있는 학생들한테 세월호 얘기는 그 남의 얘기예요. 그럼 남의 얘기 때문에 자기 즐거움이 사라지는 건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좀 지나치게 우리가 너무 좀 엄숙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애들 2학년 애들 언제 수학여행 보낼 거예요? 3학년 때? 수능 끝나고? 좀 너무해요. 그런 거 보면. 또 거기다가 우리 지난번에도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서 계속 그냥 강의를 좀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선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먼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여행을 그래 지금 당장 수학여행을 보내는 건 자기네도 그렇고 학부형들도 그렇고 다들 찜찜하다. 그런데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그 야외 학습의 연장인 것만은 아니다. 이 아이들에겐 삶의 또 가장 재밌는 한 시기를 기억해주는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다, 학교가. 근데 그런 것을 막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교사의 입장에서 고민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선 학생들을 만났는데 학생들이 갑자기 이런저런 얘기를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들었던 우리 애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이렇게 뭐가 확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수학여행도 가지 마라, 엄숙해라. 이 어른들의 이야기조차 그러니까 단순히 그 세월호에서 탈출하지 말라고 자질을 지키라고 했던 그 얘기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자, 이 엄숙하라고 하는 이 어른들의 이 모든 명령들과 이거조차도 그 아이들에게는 당신들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해서 죽어나간 나와 똑같은 나이의 내 친구들은 이건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자격이 있어 본 거죠. 뭐. 당신들이 도대체 뭔데 우리한테 수학여행도 가지 마라, 모두 하지 마라, 뭐 학교에서도 그 학교도 무슨 학교 축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됐거든요. 그 학교 축제 취소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애들이 너무나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근데 불만이 다 향하는 게 그래서 당신들 말을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 말 들어서 다 죽었는데? 라는 얘기로 모아지는 걸 보고선 사실 좀 저도 좀 무시무시한 우리의 미래들도 좀 생각이 되고 그랬습니다. 가장 직격탄은 이제 제가 받았는데 저희 큰아들이 취소가 됐어요.
네. 제일 슬픈 거는 다른 거는 뭐 다 차치하고서 제가 살아왔었던 학창 시절을 기억해 보면 아주 많은 부분이 수학여행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같이 잤던 친구들, 장난쳤던 친구들, 그리고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다 그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그걸 하나 못 준다는 것도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네요. 네. 자, 뭐 그런 상황들 안에서 도대체 음악이 뭘까, 뭐 감성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뭐 이런 얘기를 좀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만화 마크로스에서 뭐 아까 전쟁밖에 모르더니 젠트라디 전사들이 민메이 때문은 아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붕괴가 돼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그게 맞겠죠. 근데 사실 네. 민메이 하나 때문에 이게 무너진다면 그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군대였을 거고. 근데 어쨌든 그러한 불만들을 한 번에 뻥 터뜨려 준 것은 바로 민메이의 음악이었다는 거죠. 물론 얼굴 민메이의 미모도 또 한몫했겠죠. 물론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또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그 70년대 학번 선배들이 그 포르노를 문화 영화로 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기 군대에서도 가끔 있잖아요. 모신기 영화라고 네. 그죠? 대한민국 군대는 안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튼 그 전쟁이 목적인 전쟁 외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또 개인적인 감정이나 유희 같은 것도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부드러운 음색, 그다음에 굴곡진 멜로디 이런 것이 담겨 있는 음악이 가져다준 충격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에서도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그 장면이 그 노래가 흐르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젠트라디 전사들이 막 마크로스가 이제 그 위기로 몰리고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도 마크로스와 함께 하겠다 뭐 이러면서 네. 문화가 있는 뭐 저쪽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막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젠트라디 군대를 자기네가 이제 막 같이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브리타이 함장의 한마디가 딱 그렇게 하죠. 네. 근데 뭐 그 장면 자체는 뭐 이렇게 되게 웃긴데, 근데 민메이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라는 이 노래와 함께 사람들이 하나둘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의 그 음악이 주는 감동 혹은 정서적인 것이 어떻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꿔놓는지 이런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현실에서 그런 일은 아까 염승희 씨도 얘기했지만 쉽게 벌어지지도 않고 벌어질 리도 없어요. 불가능해. 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이 지금 2014년 잔인한 보험의 두 번째 장을 맞이하는 우리한테는 정말 적절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2014년에 우리가 맞이한 첫 번째 잔인한 장은 시스템이 제대로 하나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어린 영혼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잔인함이었다라고 한다면 벌써 이제 2주가 넘게 지났잖아요. 네. 2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근데 이 두 번째 챕터가 좀 더 공포스럽습니다. 이게 멈춰버린 시스템이 아이들을 그렇게 죽여놓고선 그 시스템이 그렇게 죽은 아이들을 보낸 우리 나머지 사람들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 애통하고 비통함이 가득한 감성적인 그런 장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이 지난 다음의 챕터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성이 발휘되어야 되거든요. 이성이 작동해서 뭐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 철저하게 책임이 단순히 어떤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자들과 그 책임자들로 엮여져 있는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배를 이렇게 맘대로 바꾸게 만들어 놓은 이런 법률을 누가 위반했으며 또 그 배는 누가 어떻게 시공했으며 그 과정에 어떤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전부 총체적으로 엮여져 있는 시스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혹은 오류가 나버린 시스템 이 전체를 정말 큰 판 자체를 차근차근 따져서 다시
제대로 돌아가게 돌려놓던가 아니면 아예 이것이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새 판을 짜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새 판을 짜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그리고 매우 명징한 이성이 작동을 해야지만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이성이 작동하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이 비통함과 애통함의 감성을 더 확장시켜서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스템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성이 작동하기를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물론 뭐 이게 그 설국역 1차 같은 영화를 보면 또 뭐 적당한 수준까지 시스템의 오류를 좀 만들어서 그래서 적당히 덜어내서 뭐 균형을 맞추는 이런 무시무시한 전략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분들이 그 정도로 치밀한 분들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제대로 된 이성이 작동할 수 없도록 감성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하나 궁금하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과연 감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과학과 종교 이 두 가지가 정말 분리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까? 저는 감성과 이성의 구분도 매우 자기적인 거라 생각하고 이성의 영역을 과학이라 생각하고 감성의 영역을 종교라고 우리가 흔히 보는데 감성과 이성이 하고 있는 일은 사실 별로 다르지 않다 생각해요. 종교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왜 갑자기 이 아이들이 죽어나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그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이어야 하는지를 강조하면서 도덕성을 강조하는 순간 종교는 이 사회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항상 흘러가요. 그게 이제 퇴계가 얘기했던 거고요. 감성과 이성이 분리를 모른다는 건 이제 기고봉. 흉도 그 얘기를 하죠. 스펙트럼은 있대, 경계는 없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정치적인 통치 수단으로서의 유교는 이제 그 지점에서 퇴계가 자리를 잡은 거고. 되게 어려운 얘기를. 난 단순해서 모르겠고 그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난 정말 묻고 싶고. 그렇지. 네. 난 뭐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싶냐면 종교는 그래요. 근데 과학은 이제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명쾌하고 뭐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학이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뭐냐? 과학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그 용어들을 나열하면서 과학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 실은 종교가 아까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이해시켜줬던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동일한 거를 언어만 달라져서 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즉 감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냥 언어가 다른 하지만 똑같은 목적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호킹 아저씨도 그 얘기를 해요. 그렇죠. 호킹 아저씨 쫓아다. 스티븐 호킹. 네, 그 시간의 역사 맨 첫 마리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그 거북이 등에 올려져 있는 우주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거래요. 그때 나랑 소주 마시면서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 정말 묻고 싶고요. 아, 이분을 묻고, 역시 개그 코드가 통하시는데? 그렇군요. 네. 쉽지 않은데 한 장면을 맞추기가. 자, 저는 그 마크로스의 그 마지막 장면이 감동적이었다는 건 딴 거보다 전쟁이라고 하는 이 비이성적인 행위만 하도록 네. 사고하도록 그래서 전쟁이 마치 이성적인 상태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젠트라디요? 젠트라디의 그 문화. 그러니까 젠트라디는 군사 문화가 있던 거죠. 근데 그 군사 문화는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비이성적인 행위를 마치 이성적인 것인 양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젠트라디의 군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비이성, 몰 이성의 상태를 이성적이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군사 문화였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거 혹시 들으시는 분 오해가 있으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거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도구적 이성 얘기하니까 도덕적 이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악으로 몰아가는 거. 뭐 전쟁에 작전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성이라고 드립치실 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한 종류의 이성. 곳곳에 쉴드를 치고 지나가는 딴지 영진공입니다. 아, 게시판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목표는 게시판 쑥대밭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자신들의 몰 이성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민메이의 노래로 표현되는 감성이었다는 거죠. 네. 그것도 아주 통속적인, 통속적인 감성이 그득한,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유행가 같은. 아니 사실 유행가예요. 유행가죠. 그러니까 그게 유행하잖아. 1만 2천 년 전에 유행가 가사를 다시 지구 인류의 말로 번역해가지고 다시 부른 노래예요. 그 그러니까 노래가. 전문 용어로 하면은 업계 용어로 하면 뽕발라드. 뽕이죠. 뽕발라드. 뽕기운인 거죠. 예. 바로 이 뽕기운 가득한 이 감성의 음악이 바로 몰 이성 상태를 이성이라고 느끼고 있던 그들을 진짜 이성적인 상태로 돌려주게 된 이런 키가 바로 그 감성이었다는 거예요. 전 그게 되게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민메이의 노래는 화성 진행도 진짜 뻔하고요. 멜로디도 뭐 처음 들어도 다 들어본 같은 뻔한 멜로디고 뭐 거기다가 이 그 어떤 훅이 있는 I love so가 나오는 그 훅이 있는 코러스 지점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화성이 차근차근 쌓여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느닷없이 그 I love so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마데우스 같은 영화 보면 모차르트가 곡을 만들 때처럼 모차르트는 곡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멜로디 몇 개를 만들어 놓고 눈 감고서 막 뽑아요. 멜로디를 만들어 뽑은 다음에 그 멜로디를 접합을 시켜요. 그 접합을 시키는 데는 매우 수학적인 방식으로 음들을 또 화음을 몇 개를 그 사이에 배치하면 전혀 상관없는 멜로디들도 붙어서 음악이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서구의 클래식 음악에서 유러피안 클래식 음악에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신화죠. 그러니까 그 클래식 음악을 보여주는 과거에 이제 클래식 음악을 어떻게 상징화했던 그림 중에 하나 제가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게 아주 거대한 바이올린이 있어요. 네. 지구만큼 거대한 바이올린이 있어서 그 위에서 신이 딱 이렇게 조율을 해주는 신이 그 바이올린을 조율해주는 그런 그 그림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음악이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 음악이 저기 신의 영감이다. 네, 신의 영감이다. 그래서 그 신이 수학적으로 모든 것이 다 계산돼서 만들어진 그런 아주 정교하고 그리고 아주 단단한 것이 음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거의 반대하거든요. 아니, 자, 아까 이 말씀 묻고 싶다니까요. 아니,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치밀하게 위에서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막 수렴청정 중에서 완전 꼭두각 신생. 아는 분이 교회 음악 작곡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중세 클래식을 들으면은 이렇게 깔끔한 수학 문제를 푸는 기분이래요. 맞습니다. 근데 현대 음악은 자기는 너무 듣기가 힘들대요. 그런 게 없다고. 자, 바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한 종류의 클래식 음악하고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음악이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거하고는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종류의 음악이 바로 민메이의 음악이었다는 거죠. 지금 민메이 폄하하시냐는. 게시판 쑥대밭 되겠는데. 아, 좋아요. 저는 게시판에 글을 달지 않으니까요. 자, 이게 사실 전 세계의 민요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아주 자기적인데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도 정교한 면이 없어요. 그리고 매우 그러니까 서구적인 의미의 클래식의 음악으로 기보를 해보면 전혀 서구적인 방식의 그 12개의 음을 가지고선 배열하는 수학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종류의 음악들이 전 세계의 민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의 대중들이 좋아하고 즐겼던 음악들에는 그 12음으로 되어 있는 서구의 클래식 음악을 표준으로 보면 아주 비이성적인 그런 음악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움직였다. 네. 판소리는 음표를 못 딴다면서요? 딸 수가 없죠. 네. 판소리는 그러니까 서구적인 12개의 음에서 표현할 수 없는 떨고 끌고 뭐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 소리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초창기에 그 인류학자들이 이제 다른 문화 연구할 때 음악을 체부해 가면서 이제 그 당시에 아직 제국주의적인 그리고 인간의 진화적인 단계가 있다고 믿었던 아주 초창기의 인류학자들이
자신들이 체보를 해간 다음에 체보해간 그 다른 문화의 민요들을 보면서 봐라 얘들은 이렇게 음악 안에 이 수치가 수학적인 구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아직 그 미개하다. 존재다. 참 오늘 익숙하게 많이 듣는 라고 봤다는 거죠. 이게 원래 인류학이 어떻게 네 명이 동시에 미개한이라는 단어를 네, 인류학이 사실 민족학이에요. 시작은 굉장히 그 제국주의 학문으로 네. 시작이 됐던 그래서 반성하고 있는 착한 학문이죠 지금은. 제국주의자 해비존님. 네, 그 반성의 힘으로 가고 있는 인류학입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끈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음악이 바로 민요이고 그 민요를 포함한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이었다는 거죠. 네. 대중음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상되지 않는 그 음들의 나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뭐 요 얘기하다 잠깐 재미로 그 얘기를 하자면 19세기까지 유럽 클래식 악기 교본을 보면 비브라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떨림을 말하는 그렇죠. 건가요? 떨림. 손을 떨면서 현을 이렇게 울리는 이 비브라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이올린 떨림. 네, 바이올린에서 네. 그 비브라토, 뭐 기타에서 이렇게 현을 떠는 손가락을 떨어서 손을 떠는 영국에서 나왔던 19세기의 한 바이올린 교재에 보면 비브라토는 집시나 쓰는 천박한 소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하늘이 내린 고도의 수학적인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종류의 천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들만의 코스모스 세계가 음악이라고 보던 유럽 귀족들 혹은 유럽의 클래식 음악을 즐기던 상층부가 보기에는 수학적인 예상치 밖에 있는 소리를 사실 현을 늘려가면서 하면 정확한 음이 안 나오잖아요. 네. 뭐 물론 이것도 이제 기타를 잘 치는 사람들은 뭐 에릭 클랩튼이 게릴먼 이런 사람들은 뭐 한 음을 올리네 한음 반을 올리네 정확히 두 음을 올리네 그거야말로 정말 그냥 신기한 분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브라토를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반음 한음 이런 거 끌어당기고 끌어내리고 이거 불가능해요. 굉장히 모호한 소리가 나는 거죠. 이 비브라토를 통해서는. 그런데 이 비브라토가 사실은 집시를 포함한 대중적인 혹은 민중의 영역에서는 항상 쓰이고 있었다는 거죠.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뽕짝의 꺾기. 아 그렇죠. 술집에서 뭐 노래방에서 부르는 딱 그렇죠. 그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이 꺾는 음이 이게 그 예전에 왜 무슨 TV 프로에서만 누가 플랫 했던 거 기억나세요? 왜 노래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라면서 그 합창할 박할린. 때, 네, 박할린 씨가 플랫 이러는 게 떨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음을 내리지 않는 정확한 음을 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서구적인 클래식 음악을 교육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떨림이 이게 맛이고 음을 정확하게 내는 것보다 그 음을 갖고 노는 이게 재미인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게 왜 그 우리가 노래를 저는 잘 모르니까 이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제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어요. 작부들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분들의 묻고 싶지 모습은 않으세요? 네, 보면 노래를 부르다가 가치도 없어. 가치가 없어. 쏴! 뭐 이런 풍의 노래 있잖아요. 왜 그 뭐 이렇게 댄스곡을 부르는데 쏴! 이러면서. 근데 그걸 죽어도 못 지운다 그러더라고요. 아, 버릇을요? 그 버릇을.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왜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나온 김에 다른 얘기인데. 비브라토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그거는 비브라토랑은 완전 다르죠. 아, 그래요? 예. 그 쫑가 그건 그냥? 쿠세라고 쿠세. 그냥 추임새. 추임새. 군대에서 습관. 이제 군대 갔는데 훈련소에서 이제 군가를 배우잖아요. 네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그 다 다르잖아요. 가르쳐주는 어느 고참하게 배우냐에 따라서 음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음정 없었는데? 그렇죠. 저도 없었어요. 악마 썼는데. 저도 없었어요. 가사 외우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킨 거예요 훈련소에서. 그래서 포탄의 불바다를 무릅쓰고서 그랬는데 한 놈이 뒤에서 헤이 그래버린 거예요. 끝날 때까지 머리 박고 있었잖아요. 박살 났겠구만. 박살. 즐길 줄 아네요. 저는 제주도 공군 부대 나왔습니다. 네, 갑시다. 아, 네네네. 공군부대. 네. 그래요. 돌아와서. 자, 돌아와서 근데 재밌는 건 이 바이올린이 20세기 초부터 비브라토가 바이올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로 바뀝니다.
이건 뭐 사실 이제 녹음 기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1902년에 처음으로 이제 바이올린 녹음을 하게 되는데 이 녹음을 할 때 플랫한 음정을 지키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니까 다른 악기 소리에 묻혀서 바이올린의 존재감이 너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을 막 떨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창피해하면서 그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녹음을 해놓으면 바이올린의 존재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비브라토로 시작했는데 그게 단 20년만 지나면 필수. 바이올린의 연주의 표준이 돼버린 거죠. 재밌는 건 이 바이올린의 그러니까 바이올린 연주자의 가장 천박한 거라고 했던 비브라토가 일반적인 대중화가 되면서 녹음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바이올린 연주는 이제 귀족이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닌 누구나 다 음반만 턴테이블 위에 걸면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딱 그거네요. 그 판소리 창부가. 그죠? 창부가 창부가는 그거잖아요. 그 막말로 그 작부가 지나간 남자 꼬시는 건데. 그렇죠. 지금 뭐 국가에서 인정받은 명창분들이 그런 거 하고 계시니까. 판소리가 사실 그렇죠. 네. 판소리 중에 또 하나는 왜 빠졌잖아요. 가로지기 가로지기죠. 그건 뭐 악보가 없다면서요. 악보가 아니라 뭐 가사 제대로 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처음에 체포했던 양반 출신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체포를 이런 쌍꺼들은 진짜 이러면서 그냥 빼버렸다는. 네,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오죠. 자, 민메이의 음악이 젠트라디의 마음을 움직인 거는 바로 그 예상할 수 없는 떨림. 이 아주 천박한 그 바이올린 아까 그 기준으로 아주 천박한 대중음악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 이성 상태에서의 그 자신들을 이성이라고 믿게 됐던 그 젠트라디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 젠트라디한테 바흐나 핸델 음악을 틀어줬더라면 아무 반응 없었을 거예요. 왜? 아까 말씀하신 바흐나 핸델 음악은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음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 바흐나 핸델을 틀어줬더라면 젠트라디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감흥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천박하지만 소리가 자신들의 감정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 민메이가 또 사실 또 알고 보면 뜨고 싶어서 아까 그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이 민메이가 뜨고 싶어하는 정말 순수한 정말 뜨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이 사람. 그냥 딱 그 나이 또래 그 나이예요, 표준형. 바로 그러한 감성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젠트라디들이 감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민메이 만세. 여기서 좀 더 정의로우려면 민메이가 조금만 더 못생겼으면 훨씬 더 정의로운 그렇죠. 애니메이션이 됐을 텐데. 우리는 그 마크로스 얘기 안 하고 있었을걸요. 마크로스의 그 흥행의 망했겠죠. 네, 기억에서 잊혀진 있었겠죠. 12화로 종결. 일단 뭐 난 민메이는 내 취향이 아니라서. 아, 그렇죠. 나이가 너무 어려요. 한 30살 정도 더 먹어야죠. 근데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네. 마크로스 그 84년 극장판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거. 네. 근데 이제 번역을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그냥 일본어 그대로 그냥 오버했다 아, 그거는 맞는데. 네. 근데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사랑 기억하시나요? 뭐 이것도 있고. 어감이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나 보죠? 그렇다고 외우고 있니? 그럴 수는 없어. 그럼 뭐 진격의 거인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진격의 거인이라는 건 한국어 어법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전혀 맞지 말이잖아요.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되게 그게 애틋함을 살리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기억하고 있나요? 혹은 기억하시는지요? 뭐 뭐가 맞을지 기억하고 있냐는. 뭐, 사람 기억함? 뭐 이런 식으로 님 기억함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기억한다는? 저는 80년대 정서상으로 봤을 네. 때는 기억하고 계십니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따로 좀 뭐랄까 공손하게 정중하게 그 서로가 네. 그 이렇게 80년대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서로가 말을 못 놔가지고 아. 이별을 하면서도 그 애틋한 뭔가가 있잖아요. 네. 좀 그런 정서라 그러면 그게 제일 어울리는 말 같아요. 80년대 사랑을 경험한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배워갑니다. 엄승희 씨. 네. 나 그랬으면 정말 이런 인생 안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 그래서 후회하시는 건가요, 지금? 와이프.
우리 와이프 안 들어요. 사랑. 집안 망신이라는데 뭐. 예. 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한 가정을 제가 파탄을 만족합니다. 이 방송. 몰 이성적인 지배자들은 사람들이 이성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몰 이성, 비이성을 이성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감성을 두려워하죠. 지금 우리는 이성을 깨우는 감성을 가장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리자님도 오늘 해석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드립 하나 치면은 그 정부의 게임 규제가 그런 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게임만 한다는 것도 슬픈 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게임을 마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게임 규제의 마약 얘기를 좀 이해는 해요. 왜냐면은 있어요. 주색 좋아하는 애한테 마약을 주면 주색을 끊는데요. 근데 주색 좋아하는 애가 마약 좋아하는 애가 노름을 시작하면 노름을 끊는데요. 노름을 끊는데요? 마약을 끊는데요. 노름을 하기 시작하면. 근데 미국에서 한 사람이 문명을 하다가 마약을 끊었어요. 얼마나 좋은 치료제. 이건 연구할 자료인데? 어쨌든 마약을 끊게 해주는 좋은 치료제 게임. 문명. 근데 우리 왜 전에도 한번 얘기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이 게임에 중독은 없다라고? 게임에 중독은 없다. 짱가님. 게임의 중독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게임 그건 나중에 짱가님 나오시면 또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저는 마크로스를 되게 어렸을 때 기억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염승희 씨가 엄청나게 많은 OST를 던져주셨어요. 이거 다 듣기는 참 힘들었는데 저도 우려는 했습니다만 해교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음악을 할 줄 알았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았고요. 네, 근데 저도 이번에 마크로스 음반들을 쭉 들으면서 되게 이 음악 자체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할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코너에서 자주 얘기 났던 신디사이저의 등장과 함께 80년대 초반에 마구 생겨났던 어떤 스타일들, 뽕발라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어떻게 이 만화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또 칸노 요코의 테크노도 있어요. 마크로스 앨범에. 마크로스 플러스 앨범에 칸노 요코가 만든 테크노 앨범이 줄을 이뤄요. 칸노 요코는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이 아저씨? 전방위 천재 같아요,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한 번도 정규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했겠죠,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한 번도 정규적인 영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묻어버리고 싶고요. 야, 요것들 봐, 이거. 난 분명히 묻고 싶다고 그랬지, 묻어버리고 싶다고는 안 했었어요. 점점점, 저기 젠틀하디를 받아들이는 연합군의 기분이야. 다음 주에 제가 진행을 못하면. 묻혀있는 걸로. 자, 어쨌든, 오늘 같이 좀 잠깐 들어보고 싶은 노래는요. 만화의 마지막에 보면 한 7분 정도 돼요, 이 노래가.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 들어볼 수는 없고, 어쨌든 80년대 초반에 신디사이저의 등장과 함께 만들어졌던 전형적인 팝발라드 스타일. 거기다가 일본식 뽕기가 좀 잘 더해진, 그래서 또 이게 일본식 뽕기라고 하기도 좀 뭐한 게 서구적인 뽕의 핵심이 이 전기 기타였거든요. 전기 기타의 비브라토. 에릭 클랩튼이 이런 사람들 사실 다 원더풀 투나잇 우리가 딱 들어도 뽕이잖아, 이거. 뽕기잖아. 영국식 뽕기잖아요. 근데 그 뽕기의 핵심이 사실은 기타의 비브라토였다는 거죠. 그 울림. 근데 요 비브라토를 만드는 기타에서 80년대가 되면 요 뽕의 서구적인 대중음악의 뽕의 핵심이 이제 신디사이저로 넘어가죠. 에릭 클랩톤은 그래도 뽕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댄디하지 않나요? 왜 탐 존스 정도는 돼야 그래도. 저는 충분히 고급 뽕으로 보는. 고급 뽕. 원더풀 투나잇은 완전 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왜 우리도 보면 나훈아 형님은 좀 고급 뽕을 추구하시잖아요. 태진아 형과는. 네, 태진아 형과 좀 급을 다르려고 하는 이런 거죠. 저는. 영영은 정말 눈물이 흘러요. 네, 그래서 저는 대중음악의 핵심은 뽕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고급이건 뭐건. 그리고 힙합이 우리한테도 이렇게 확 왔던 것도
정말 뽕스러운 얘기잖아 이게. 내가 마약도 팔았는데 성공했어. 이거 정말 뽕기 넘치는 이야기고. 뭐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전문용어로 똥기말이라고 하죠.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이렇게 다 따져보면 이건 전형적인 80년대 초반에 일본의 최신 유행가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민메이의 목소리로 불려졌던 마크로스에 등장하는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 뭐 아까 봉현 씨 말대로 뭐 번역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더 좋은 번역이 더 있을지 애틋하게 모르지만 해주세요 지금. 네. 사랑 기억하고 있나요? 네, 지금 196cm가. 네. 뭐 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중 한 분께 무비스트가 제공하는 인터파크 프리에만권 2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입니다. 가족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화를 내고 나오셨다면 지금 사과하십시오. 저녁에 들어가서 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미안하다 말하세요. 녹음 김태용, 효과 고승수, 제작 딴지일보, 진행의 그럴거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진공에서 뻔뻔함을 맡고 있는 거의없다님을 모시고 에일리언 연대기를 한번 디벼보겠습니다.